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한때 쌍용차의 아이콘이나 다름없었던 코란도를 지금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그러니까 3월에 있었던 서울 모토쇼를 앞에 두고 먼저 선 공개됐었던 그 뷰티풀 코란도 풀체인지였죠. 그 뷰티풀 코란도의 가솔린 버전이 지난달, 그러니까 8월 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이고요. 저희는 그 모델 중에서도 C7, 그러니까 가장 최고 트림을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전 사양들이 제법 상당하죠. 지금 카메라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핸들이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지금 이 차는 상당한 안전 장치들을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쉽게 체감할 만큼 개입 정도가 좀 강한 편입니다. 정말 한때 쌍용차 하면 코란도라는 거의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이 차가 굉장히 아이코닉한 차였는데, 티볼리를 이제 시장에 내놓으면서 소형 SUV 시장이 좀 커졌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소형 SUV 시장에 초기 진입해서 판을 좀 키웠던 티볼리가 그 시점 이후부터는 쌍용차의 아이코닉한 차량을 대표하는 그런 차종으로 굳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뷰티풀 코란도 역시 디자인을 바꿀 때 그 티볼리의 이미지를 굉장히 비슷하게 갖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별명이 코볼리라든가 아니면 중볼리 이런 식으로 또 불리더라고요. 현재 SUV가 대세긴 하지만 준중형 SUV는 상대적으로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시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뷰티풀 코란도가 가솔린 모델이 나오기 직전에 월 1000대 정도를 팔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가 그 자사의 티볼리 때문이라는 그런 좀 웃지 못할 상황이기도 하죠. 일단 티볼리가 소형 SUV 시장을 개척했다고 쌍용차 측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티볼리 이후에 또 티볼리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이제 얘기를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티볼리를 뛰어넘는 많은 소형 SUV 차종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차 중에 하나인 기아차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급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차의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과 스포티지 같은 차량이 내년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세그먼트에 있는 차종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시기긴 합니다. 물론 사이즈만 놓고 보면 닛산의 엑스트레일이라든가 토요타의 라브4, 혼다의 CR-V 같은 차종들도 같은 C세그먼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불매 운동으로 그런 차종들의 판매가 감섭했다고 해도 상대적인 이득을 뷰티풀 코란도가 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핵심 포인트는 뷰티풀 코란도가 속한 그 C세그먼트에 위치한 준중형 SUV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건데요. 소형 SUV들의 그 구동 계열, 그러니까 엔진이나 서스펜션 같은 주행 성능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고 또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차체가 약간 더 작은 소형 SUV 쪽이 준중형 SUV보다 주행 감성이나 주행 재미면에 있어서는 더 뛰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뷰티풀 코란도는 생존 방법을 주행에 어떤 특화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소형 SUV를 이제 찍어 누르는 형태로 가기보다 안전 장비나 편의 장치 등으로 티볼리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SUV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활로를 이제 모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실제로 이 차에는 굉장히 많은 안전 장비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기준이 되는 어떤 단체의 자율주행 레벨을 보자면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0단계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단계, 그리고 1단계는 경보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동을 해주는 장치 정도만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정도의 안전 기능만을 수행하는 정도가 이제 1단계고요. 2단계는 동시에 두 가지, 그러니까 경보음이 울리면서 제동까지 해준다던가 하는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조금 이제 큰 폭의 경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 3단계부터인데요. 3단계부터는 외부 환경을 차량이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고차원적이죠. 2단계까지에 비해서는. 자, 이 차가 안전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냐면, 네, 지금 구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차가, 그러니까 구간 단속에서는 사실 이제 종착지까지의 이제 속력을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구간 단속인데도 지금 70km를 넘기만 하면 지금 계속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간 단속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그러니까 쌍용차는 이 코란도에 적용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2.5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는 존재하지 않아요. 쌍용차가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2레벨 자율주행인데 2레벨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다. 이게, 그리고 동급 경쟁 차종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안전장치를 우리는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 핸들 조향에 지금 개입을 하거든요. 차선 경보만 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형태인데, 안전장치로 유명한 볼보 같은 브랜드에서 하듯이 이제 양쪽 차선을 균등하게 잡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쪽 차선을 이제 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걸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가운데를 최대한 잘 잡고 가도록 세팅이 돼 있다고 해요. 차선을 인지하기 어렵게 희긋희긋하게 차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를 다닐 때도 앞에 차량만 있으면 그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를 잡아갈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쪽 차선을 동시에 잡아서 그 중간 간격을 유지하는 좀 더 고난도의 시스템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핸들을 이제 조향을 제가 하지 않아도 이렇게 힘을 받쳐주는 형태의 조향 개입을 보셨을 텐데요. 요즘에 핫한 광고가 하나 있죠. 임교진 씨와 이제 소희연 씨 부부가 나오는 광고인데, 그 부부가 최근에 신혼 부부 생활을 컨셉으로 하는 모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죠. 그 컨셉을 그대로 갖고 와서 찍은 광고인데, 임교진 씨의 약간 그 허당 컨셉을 좀 살린 광고죠. 그 광고의 내용은 뭐 익히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하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고, 옷 관리는 스타일러가 해주는데, 오빤 그럼 운전 말고 하는 게 뭐야? 라고 소희연 씨가 옆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임교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코란도라서 나는 운전도 거의 안 해. 뭔가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뷰티풀 코란도의 생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형 SUV들의 스펙이 준중형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치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행 감성적인 부분에서 승부를 걸기보다 안전장비와 편의성,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내장재 같은 걸로 하루를 좀 모색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가 좀 장황해졌는데, 그래서 지금 핸들 조향, 스티어링 휠에 개입하는 이 조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조금 많이 어필하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핸들 조향이 들어올 때 뭐 볼보라든가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시리즈라든가 이런 핸들 조향에 이제 도움을 주는 형태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그런 안전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꽤 많은데,
그런 브랜드들도 확실하게 개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코너를 돌 때 이제 차선을 약간 걸치게 되면 힘을 조금 보태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누군가 손을 살짝 얹어주는 느낌으로 핸들이 살짝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이 코란도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운전조차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운전을 얘가 대신해주는 것처럼 확 치고 들어옵니다. 안전 장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운전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의 분들에게는 다소 개입 정도가 좀 크다라고 느낄 법한 수준입니다. 자, 옆에 차가 올 때 이렇게 후측방 경보도 잘 울리고요. 여담이지만 조금 사소한 부분에서 코란도가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상 깜빡이가 3번 연달아 켜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 비상 깜빡이를 어떤 인사나 미안함의 표시 같은 걸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형태인데 정말 여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딱 적합한 정도의 기능인 것 같아요. 이 차에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고요. 앞차와의 간격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다가 차선을 인식하는 이제 핸들 조향이 이제 같이 작동을 또 하죠. 이게 특징적인 게 굉장히 낮은 속도에서 작동을 합니다. 제가 아까 해본 바로는 한 10km대 정도에서도 이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차가 출발했는데 제가 늦게 출발을 한다 그럼 경고가 울리기도 하고요. 안전거리를 이제 속도에 대비해서 확보를 못했을 때도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작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보 정도가 울리는 자율주행 1단계 정도의 옵션들은 가장 낮은 트림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차의 엔진은 티볼리에서 보여줬던 그 엔진을 또 같이 쓰고 있는데요. 출력에는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티볼리보다 이 차가 크기나 중량이 더 있는 차이기 때문에 주행 감성 측면에서는 티볼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최고 출력 170마력 정도의 최대 토크는 28.6kg 포스미터 정도를 갖고 있는 엔진이고요. 이 차급에서 아쉬운 수준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같이 맞물려 있는 변속기가 아이신 6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쟁 차종들이 이제 뭐 7단 DCT, 뭐 8단 이렇게 넘어갈 때 6단에 아직 머무르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변속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이슈들이 있죠. 이제 내구성 문제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선택한 것이 토요타 그룹 계열사죠. 아이신이라는 회사에 이 변속기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5년도 티볼리부터 이게 적용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쌍용차 대부분의 차종에 이 아이신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오래된 변속기죠. 아이신 6단.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내구성적인 부분에서의 이슈를 좀 불식시키기에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에는 터보렉이 약간 있는 편인데요. 터보렉과 그 저단에서의 어떤 그 변속 충격이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상당히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멈춰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에는 오토홀드 기능,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또 같이 맞물려서 스톱앤고 기능도 있습니다. 정차했을 때 엔진이 아이들링을 잠깐 이제 멈추는 기능이죠. 그 중에서 오토홀드 기능은 이쪽에 키가 따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직관적인 요소들이 또 몇 개가 더 있죠. 이 9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9인치라는 제법 준수한 크기의 센터 페시아 부분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물리적인 버튼들을 상당히 바깥으로 많이 빼놨기 때문에 직관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또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터 패시아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키워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직관성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이 차의 엔진은 굉장히 정숙한 편입니다. 차음제와 흡음제 등의 신경을 굉장히 또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정말 가솔린 엔진인 것을 감안해도 상당히 이 엔진의 소음이라든가 진동적인 부분에서 많이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터보렉이 상당히 좀 있고, 변속 충격도 그냥 일반적인 운전을 하다가도 이제 느껴질 만큼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 차의 과속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가속감이 아주 빠른 편은 아니지만 동급 차종들이 갖고 있는 수준과 비슷한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토크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찬찬히 올라가는 가속적인 부분에서는 동급의 차량들을 생각했을 때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기본적인 조향 감성을 이야기를 하면 핸들도 그렇고 액셀러레이터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해요. 조금 털털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핸들의 유격도 약간 있는 편이고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세세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듬성듬성 되는 느낌이 또 있어요. 이 차의 모드는 이 기어 노브 바로 뒤쪽에 있는 이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선택이 됩니다. 노멀 모드는 연비 절감 모드라고 할 수가 있고, 스포츠 모드는 말 그대로 좀 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모드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체감을 많이 할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스포츠 모드가 됐을 때는 엔진 소리가 확실히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숙성이 뛰어난 엔진과 이제 엔진룸의 어떤 흡음재, 차음재 등의 그런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엔진의 소음을 감소시켜 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포츠 모드가 되면 이 소리가 갑자기 확 우렁차게 변하기 때문에 소리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들 조향이나 아니면 그 액셀러레이터의 그 민감도는 굉장히 좀 미미한 정도의 변화 폭인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소리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리 때문에 내가 이런 핸들 조향이나 아니면 액셀러레이터의 민감도가 그런 반응성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진 건지 살짝 아리까리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스펜션적인 변화가 큰 폭으로 있다기보다는 토크의 활용 지점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값이 변경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그 다이얼 부분을 오른쪽으로 깊게 돌리게 되면 윈터 모드가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출발 시 슬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2단으로 출발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코란도가 원래는 이제 오프로드 차량의 이미지를 또 강하게 갖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좀 오래된 얘기가 됐죠. 이제는 도시명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강조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도만 이제 넣어 놓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오프로드를 위한 샌드 머드 모드라든가 자갈반 모드 이런 형태의 본격적인 오프로드 모드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이 다이얼을 반대로 돌리게 되면 락 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앞뒤 바퀴의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춰서 험로 주파 능력을 이제 키우는 형태죠. 9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이 가운데 계기판에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데요. 이 부분의 그래픽적인 부분은 상당히 또 표현을 또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핸들을 보게 되면 음향 시스템이나 핸들 열선, 그리고 통화 버튼 같은 부분들이 왼쪽에 이제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안전장치들, 크루즈 컨트롤이나 속도 리미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의 앞뒤 차간격을 조절하는 이런 버튼들이 오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핸들은 굉장히 좀 폭이 넓은 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다만 신기하게도 림은 굉장히 얇습니다. 특히 이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이 림의 두께가 더 얇아지고요. 아래쪽은 오히려 일반적인 핸들보다도 두꺼운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포크 위쪽 부분의 림이 얇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10.25인치 클러스터가 상당히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은 위아래 림의 두께가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핸들을 좀 급격하게 많이 돌리는 상황에서는 이 두께감이 다른 느낌을 또 받기 때문에 다소 이질감을 느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트의 감각은 다소 단단한 편입니다. 이 차가 럼버 서포트도 들어있기는 한데 그걸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트가 사람의 몸을 완전히 이렇게 착 감싸준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고요. 시트가 상당히 단단한 쪽에 가까운 편인데 아주 딱딱하진 않지만 단단한 편입니다. 듬직하게 등에 뭔가 이렇게 단단한 것이 이렇게 기댈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측면적인 부분을 아주 또 잘 잡아주는 형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바디롤이 좀 있는 편이에요. 바디롤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시트의 어떤 측면을 잡아주는 정도가 이렇게 크지 않을 때는 다소 롤링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고속에서의 안정성도 기존 쌍용차 스타일보다는 좀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기본 사양부터 달려 있고요. 하지만 이게 컨셉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나름 있을 건 다 갖춰놨다는 의도로 이렇게 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들 시프트도 있고 적당히 락모드 같은 오프로드 차량에 들어갈 법한 장치들도 있죠. 그리고 내리막 경사 보조 장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행 능력에 아주 탁월한 차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아까 언급했던 그 유명한 광고 장면, 그 광고가 또 가족들의 캠핑 이미지를 또 많이 또 보여주기도 했죠. 이 차가 또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락모드가 그 견인에도 도움이 되는 모드죠. 참고로 이 락모드는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 이은 또 하나의 모드가 아니고, 노멀이든 스포츠든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얻는 느낌입니다. 다만 이게 40km 이상의 속도로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래의 모드 성향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반대로 40km 미만이 됐을 때는 다시 돌아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족 중심의 차로 광고를 하고 있죠. 특히 3인 가족을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캐치프레이즈가 요즘 가족, 요즘 SUV, 이런 형태의 광고 멘트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의 장비나 내부의 고급스러움이라든가 안전장치 같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호평을 할 만한 부분이긴 해요. 다만 그런 것 치고는 좀 왜 이랬을까 싶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썬루프 같은 경우가
기본 형태의 썬루프만을 지원을 하고 파노라마 형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가 최상위 트림에 많은 옵션을 넣고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썬루프는 넣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쌍용차 측에서는 이걸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시승차를 마련을 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족 중심의 차면 당연히 뒷좌석 후열에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텐데, 앞쪽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이 있는 반면에 뒷좌석에는 에어 벤트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이 차는 동급 최대 에어백 개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7개의 에어백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7개 중에 마지막 하나인 이 무릎 에어백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에 적용되어 있지가 않고 상당히 중간 이상급의 트림을 넘어가야만 사용할 수 있는 에어백입니다. 반면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이 이 충돌 시에 안전벨트가 충돌이 발생했을 땐 꽉 조여졌다가 바로 이제 그 충격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걸 느슨하게 풀어줘서 승객의 안전을 또 보장하는 장치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